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540포인트 0.07% 하락해서 마무리되었고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8% 상승해서 진행되었고 오늘도 상승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2조 2천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조를 매도하면서 동시호가에 많은 물량을 쏟아냈고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제 이렇게 쏟아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동시호가까지 변동이 컸던 것 같고요. 특히 1월달 옵션 만기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그 만기일에 대한 물량들은 다 정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릴 텐데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하루 정도 그냥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좀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좀 좋은 흐름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2670포인트에서 2540포인트까지 줄곧 이렇게 130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이 쏟아졌던 그런 기관 투자자 물량이 오늘로써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투자 수급을 보면, 자, 기관 투자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금융 투자도 아니고 오늘은 연기금 투자자도 아니고 은행 쪽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260 아니죠. 2조 6천억이죠. 2조 7천억 가까이를 은행 쪽에서 이렇게 한 번에 던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지 않은 창구에서 한꺼번에 저렇게 은행 쪽에서 2조 7천억이 쏟아졌다는 것은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에 뭐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도 이제 물량을 마지막으로 뱉어내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자, 내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 좀 새로운 흐름이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8% 상승했고요. 오히려 코스피와는 반대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붙으면서 위로 올라갔고요. 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21선 추세 살리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갭을 이렇게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 이 추세를 지키고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연초부터 해서 이어오는 그 상승세를 지켜주고 있는 코스닥 지표입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800억씩 매수해서 어제 이탈했던 거 좀 매수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이제 수급이 변동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첫 옵션 만기일이 크게 뭐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 특히 은행 쪽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마지막에 코스피 지표가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니케이가 또 일본 증시가 또 이렇게 1.7%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우나스닥도 간밤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저렇게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서 좀 떨어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엄청나게 니케이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좀 우리나라 증시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배가 아프기도 한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뭐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이거 환율은 5원 정도 하락해서 11,315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확실히 이제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저항선이 두터운 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0원을 채 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하고요. 이대로 떨어져서 다시 바닥을 찍으러 가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환율이 급하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이제는 서서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하게 상승 중이고 유럽 증시 또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올라가 주면서 뭐 우리나라 증시만 좀 이제 눌러지는 모습인데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 좀 이제 새로운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2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9달러 이렇게로 진행 중이고요. 전날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가 좀 가격이 떨어졌지만 유사하다라고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채권금리고요. 채권금리는 3.9%대입니다. 그래서 4%대 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벽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 그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채금리가 더 급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계속 증시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첫 해에 이렇게 올해 이제 첫 달에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FOMC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까지는 작년의 기류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원 하락해서 0.26% 하락했고요. 15,1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마지막에 동시호가에 눌러지면서 진행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증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이 전체 1거래도 160만 주, 170만 주밖에 되지 않으면서 크게 의미 없는 거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바짝 이렇게 좀 하락을 했지만 사실 전체 거래량 자체가 계속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이고요. 100만 주, 200만 주 사실 크게 의미 없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0.3% 수준의 거래량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전체 주식수가 제 6억 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체 주식수는 60억 주입니다. 그 중에 일평균 거래가 2천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수가 많아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이고요. 당장 이제 수천만 주의 주식수가 상장이 되어서 지금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유상증자도 끝난 지가 꽤 오래 되었고요. 블록딜이 나온 지도 꽤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래서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분을 늘리는 그런 구간으로 형성을 했고요. 블록딜 이전에 찍었던 그 물량 그 이상으로 둘 다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이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오랜 횡보 구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만 물량이 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제 영상을 보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주도 뺏기지 않고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형성하고 사실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했지만 또 이제 코스피의 그런 같은 그런 하락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에 의해서 또 이렇게 같이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움직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60일선을 이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그런 소식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0.3% 수준의 거래량이 이제 1% 이상, 2% 이상 그런 거래량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음운구름 뚫고 좀 나가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월봉은 더 의미가 없고요. 빠르게 넘어가서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2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8만 9천 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이 연속 매수를 끝내고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에는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수급이 마지막까지 매수가 진행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3만 4천 주, 은행 이제
코스피에서는 은행이 많은 물량을 쏟아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크게 물량을 쏟지 않았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어제 물량을 쏟아내면서 좀 오늘도 바짝 매도할 걸로 좀 생각이 됐었는데 일단 3만 1,000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이제 새로운 수급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뱉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기 때문에 주식을 이때까지 끌어모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계속 지분을 늘리면서 지금까지와의 그런 지분보다 훨씬 높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아가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고요.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할 이유도 없고 손절할 이유도 없고요. 천천히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를 보면 전날보다 감소했습니다. 11만 주 감소해서 다시 공매도 잔고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5일이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점점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도 끝났고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는지 혹은 지금까지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이 15만 6천 주, 상환이 9만 6천 주로 체결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 2,360만 주로 이렇게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수량을 보면 2,500만 주 수준에서부터 2,300만 주까지 그리고 이전에는 3,000만 주까지 이렇게 증가했던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대차 잔고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대차 잔고 그래프만 보더라도 쭉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말에 잠깐 높아졌다가 다시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지만 최근에 다시 뭐 보합 수준으로 왔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 계속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만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지표는 주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느냐? 그거는 매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계속 이제 상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인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한테 얘기한 것이 이제 주식수인데 주식수가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고요. 전체 1거래량이 적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쏟아지지 않고 있고 지금 0.3%밖에 되지 않는 거래량으로 계속 주가가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특별히 뭐 물량이 쏟아지지도 않고 들어오는 물량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수렴 상태이고 이 상황을 깰 만한 움직임, 깰 만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진짜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라가지 못하는 주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오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 한번 참여하고 한번 크게 튀었었고요. 그 뒤로 계속 이제 같은 자리 찍다가 좀 이제 유상증자 한번 더 하고 블록딜 하면서 다시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뒤로 또 올라가다가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이슈와 회계 부정 이슈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제자리인 수준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때 나오고 이제 거의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유상증자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충분히 인지를 드렸고요.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제가 분석을 한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랫동안의 하락 구간, 횡보 구간은 사실 부정적인 이슈도 있긴 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이 그때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3,300포인트 이렇게 찍고 그동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기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21년 7월에 고점을 찍고 코스피가 이 저점을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코스피가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전체 코스피 상위 종목들, 뭐 그런 하위 종목들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주식 수가 적은 그런 움직이기 좋은 가벼운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올라갔을 텐데요. 사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리뷰를 하고 거래량 터지면 알려드리고 차트 단기로 분석해서 수익 매매하고 하면 뭐 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좋은 방향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좋지 않은 방향일 때 이 마인드 컨트롤이 저는 잘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뒤늦게 이제 따라 들어가거나 뭐 매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뒤늦게 매도를 하거나 그게 이 단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전체 이 시장이 성장하는 쪽에 그 기업이 같이 성장하는 방향 그런 기업들을 계속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큰 하락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벌써 2024년인데 202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지표가 사실 별로 회복이 안 되었거든요. 코스피 입장에서 뭐 보면. 그래서 코스피만 보면 고점에서 지금 30% 40% 떨어지고 저점에서부터 한 15% 회복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최고점은 굉장히 높지만 뭐 한 50% 까졌다라고 치고요. 3만 원이라고 치고 저점에서부터 사실 15%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코스피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포함된 그런 유상증자 블록딜에 대한 이슈에 집착을 하게 되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림만 보면 사실 코스피와 별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좋은 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겼고요. 시장이 에너지 시장이 이제 지금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이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곧 발표될 수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그 시장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런 것들만 보면 사실 지금 점점 줄어드는 이 월봉 거래량이 굉장히 수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곧, 네, 뭐 다음 달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곧 이런 아주 큰 거래량의 월봉이 하나 터지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음봉에 대한 갭을 메워주는 그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랜 기간 우리가 기다렸던 만큼 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 뭐 저는 다른 종목들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IT 관련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그런 반도체 그리고 이 AI 관련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멤버십 영상도 올렸고 네, 거기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했으니까요.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일 리뷰를 드리지만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한번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실 거고, 그 에너지 시장이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시장을 좀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하던 거 계속해서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대차장고 확인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겠습니다. 추정 물량이 28만 주에서 28만 주 동일했고요. 어제 매도했던 거 그대로 매수하면서 14.73%로 외국인 보율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도 내일 다음 주에도 계속 매수를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오늘 많이 보였고요. 전날은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NH투자증권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뭐 여전히 평균적인 모습에서는 모간서울 JP모간이 많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공매도 줄이면서 이렇게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래량을 죽인 채로 주가를 횡보시키는 채로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공매도를 좀 천천히 상환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많이 줄고 이제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좀 확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하게 움직일 때는 기관 투자자, 특히 투신이라든지 그런 이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강하게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아직 그런 수급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 그런 소식을 앞두고 좀 움직일지, 아니면 소식 뒤에 나올지, 혹은 다음 주 금요일에 소식이 좀 밀릴지, 뭐 그런 것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된 줄 알았는데요.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과된 게 아니고 실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제 실시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분산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가 가능한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다. 핵심 유혹이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게 RE100을 포함해서 CFE100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혹은 무탄소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해상풍력은 사실 바다 쪽에 있어서 지방에서 멀리 있고, 그 수도권에서 멀리 있고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소 연료 전지, 혹은 LNG 가스터빈에서 수소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거, 혹은 이제 뭐 수력 발전 관련, 혹은 원자력 발전, SMR,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풍력, 육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이 기업들이 이 분산 에너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SMR 기술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기술이고요.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와 그 분산 에너지에 아주 특화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이 박정영 두산그룹 회장이 이번에 이제 CES 2024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로보파를 보고 있긴 한데요. 사실 AI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 2024에는 이 AI 기술이 대거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전시회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AI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생명은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가 될 것 같고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저장 장소가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CPU라든지 그런 뭐 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게 다 뭐 컴퓨터 관련한
메모리, 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가 발생시키는 열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어, 분명히 좋은 취지에서는 좋지만 이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뽑아내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가끔 이제 전기를 쓰고 실제로 이제 뭐 출근해서는 이쪽에서는 전기를 안 쓰고 이러는 상황이라면 재생에너지로 충당이 가능하겠죠. 실제 이제 가정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산업단지들 특히 24시간 동안 계속 높은 전력 수요가 필요한 그런 단지들은 재생에너지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완되고 있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였고 원자력 에너지는 또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동해안 쪽 바다 근처에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열이 필요하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물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물이 많은 쪽이 당연히 바다고요. 특히 동해안 쪽에 이제 화강암 지대에 안정적인 그런 지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연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바다와 같은 물이 많은 지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용량이 작은 만큼 당연히 부지도 작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일체형으로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컴팩트하다 구조가 복잡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 내륙에다가 바로 SMR을 건설을 할 수 있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그런 센터 옆에 바로 SMR 단지를 지어서 직접적으로 이 SMR은 AI 데이터 센터용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용인 첨단 반도체 단지는 LNG 발전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 LNG 발전소를 계속 저 데이터 센터마다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SMR과 같은 이 안정적인 에너지원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ISMR에 대해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 또 실증 단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실증 이후에 저런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SMR 건설이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미국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데이터 센터 옆에는 SMR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도 그런 수요 때문에 지금 뭐 스탠더드 파워인가요? 그쪽과 24기를 건설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점점 이제 그런 센터들이 늘어날수록 이 AI 관련해서 SMR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도 이제 그 규제를 지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네, 두산 NVT 상무가 얘기가 있고요. 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분산 에너지와 CF200, 뭐 R200 이쪽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지금 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 대놓고 이제 원전 업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금 이 원전 업계 전폭 지원이 사실 원자력만 밀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힘들었던 기업들을 위해서 빠르게 좀 이제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놀 3, 4, 5기에 일감을 바로 이제 발주를 진행하면 성급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네, 현금을 이제 유동 현금을 이제 시장에 유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금요일에 발표될 다음 주 금요일 정도죠.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런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원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형 모듈 원전도 확실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에 지금 주목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중부 발전이 지금 양수 발전 신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수 발전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다크호스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양수 발전소가
모든 기자재를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했고요. 2012년에 완공된 게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 지금 더 이상 짓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2038년에서 2038년 내에 준공하거나 2032년에 준공하거나 그런 양수 발전소 계획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수 발전소는 준공까지 한 6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굉장히 기간이 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중부 발전 얘기가 나오면서 전남 구례와 경북 봉화에 각각 500메가와트급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이외에도 한 총 2기가와트가 추가로 더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총 한 3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양수 발전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장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모두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적인 거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외에 그런 터빈 관련한 파트, 특히 대형 파트, 이 400메가와트급에서 500메가와트급 이 터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네. 생각해봤자 이제 한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화는 대형보다는 좀 중소형에 가깝기 때문에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에너지 플랜트를 짓는 기업들은 많죠. 근데 외부 구조물이라든지 뭐 해상풍력은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웬만한 기업들이 다 구조물을 짓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 그다음에 해상풍력 나셀이라든지 해상풍력 터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력 발전에서도 그런 관련한 터빈이라든지 LNG 가스 터빈이라든지 네, 수소 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터빈이라든지 그리고 각 이 선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런 이런 에너지 플랜트 관련한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주단조 공장,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너무 싼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독점 대비해서는 기업 우리나라 사실 국가 산업이거든요 이게 국가 기업이 국가 발전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주식이 좀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 있었으면 사실 굉장히 큰 가치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조가 채 되지 않는 시가총액은 아직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리스크가 되었던 부분들이 다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이 소식과 함께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서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지켜보고 다음 주 본격적인 시장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